안녕하십니까. 컴1급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2015년 3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 중에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죠. 생소한 문제 위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과목별로 해서 한 몇 문제 정도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전 회차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요. 컴퓨터 일반에서는 20문제 중에서 6문제가 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도 6문제가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4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거의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소하게 출제되는 그런 이제 문제 수가 조금 적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올 거고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스프레드시트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난하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과목 중에서 스프레드시트 일반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컴퓨터 일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4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세대는 4G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LTE폰.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위성망, 무선넷, 인터넷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러분들 휴대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번 3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IMT 2000에 뒤이은 이동통신 서비스다. 자, 이동통신 방식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지금 발전 중에 있습니다. 자,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그냥 음성 통화하는 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G폰은 문자 가능하고요. 3G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G였죠. 3G 같은 경우에는 4G보다는 속도가 느린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G 같은 경우에는 LTE 어드밴스, 그리고 와이브로 에볼루션, 자, 이런 접속 방식을 이용하는 그런 이동통신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3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IMT 200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IMT 2000이라는 것은 국가별로 개별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규격을 통일하여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하나의 단말기 또는 사용자 접속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MT 2000이 결과적으로 3세대 이동통신이 맞아요. 그리고 4세대 이동통신은 3세대 다음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3번 4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는 WCDMA, LTE 어드밴스, 와이브로 에볼루션. 자, 여기서 WCDMA는요, 3세대 이동통신하고 관련된 접속 방식이에요. 그래서 3번은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동영상, 인터넷 방송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높은 속도로 처리할 수 있으며 3차원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통화가 가능하다. 영상 통화 가능하죠. 다음 중 컴퓨터의 이상 증상과 해결 방법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하드디스크로 부팅이 되지 않은 경우. 자, 하드디스크로 부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팅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USB나 CD-ROM으로 부팅이 되면 하드디스크 손상 점검 후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USB라든지 CD-ROM에다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윈도우즈 7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외부 입력 장치인 이제 USB라든지 CD-ROM을 통해서 혹은 USB를 통해서 부팅 파일을 담아서 부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팅 시키고 하드디스크의 손상을 점검을 하고요. 운영체제를 다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모니터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 자, 모니터의 전원 및 연결 부분을 점검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3번 프린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자, 프린터와 컴퓨터의 연결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프린터 드라이버를 재설치를 한다.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 부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컴퓨터의 속도가 심하게 느려진 경우.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을 하다 보면은 컴퓨터가 좀 느려진다라는 느낌이 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메인보드 또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조치죠. 물론 이런 조치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비용이 일단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해결을 하기보다도 컴퓨터 속도가 심하게 느려지는 경우에는 임시 그 파일이라든지 레지스트리를 정리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한다든지 그리고 윈도우를 재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먼저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물리적인 방법을 또 통해서 해결을 해야겠죠.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제공되는 윈도우즈 원격 지원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격 설정은요, 시스템 속성에 가서 원격 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 기능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고요. 자, 그리고 B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 회사 컴퓨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회사 컴퓨터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회사 컴퓨터에 화면을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화면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B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원격 지원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B 컴퓨터에서 사람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가 이렇게 접속을 해서 보겠다라고 했을 때 B 컴퓨터에서 그 요청을 수락을 해줘야만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를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격 지원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거리가 많이 원격지에 있는 경우에도 그 컴퓨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B 컴퓨터가 만약 문제가 있어요. 그럼 B 컴퓨터의 주인이 A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접속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달라,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또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유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사용하는 운영체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컴퓨터에서 사용자 컴퓨터에 연결하여 편리하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데 운영체제의 종류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윈도우즈 7이죠. 그러니까 윈도우즈 계열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서로 이제 호환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운영체제 간에 호환이 돼야 됩니다. 설명이 틀렸습니다. 2번. 상대방이 연결한 후에 사용자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으며, 채팅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허락하면 원격으로 사용자 컴퓨터를 조작하고 동작시킬 수 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고요. 3번. 요청을 받은 사람만 윈도우즈 원격 지원을 사용하여, 이거 당연한 얘기죠. 아무나 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허락받은 사람만, 그죠? 그러니까 요청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람만 원격 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모든 세션이 암호화되고 암호로 보호된다. 그러니까 암호화되어서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허락받지 않은 컴퓨터에서 함부로 접속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4번. 원격 지원을 사용하는 동안 상대방과 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윈도우즈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다면 원격 지원을 위해 임시로 방화벽 포털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방화벽은 외부에서 접근을 좀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격이라는 이 자체 기능이 외부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잠시 이제 방화벽을 풀어줘야 돼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파일 또는 폴더의 암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컴퓨터가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이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파일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근데 이 파일은 나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나만 열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파일입니다. 자, 그런 파일을 담은 폴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계정이 A라는 계정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사용하는 계정이 B라는 계정, 뭐 C라는 계정,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계정을 가지고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겠죠. 그럼 다른 사람이 이 폴더를 열어서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은 이것을 암호화를 시켜버리면은 다른 계정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는 방법은요, 해당 폴더의 속성에 가서 이제 일반 탭에 보시면은 고급이 있습니다. 자, 고급 열어보시면은 데이터 보호를 위해 내용을 암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를 설정을 하게 되면요, 이제 인증서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인증서. 보안 인증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계정에서만
이 파일을 이 폴더를 열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만 가지고 있다면 A라는 사람만 이 폴더를 열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개념 아시겠죠? 자, 1번 암호화한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한 액세스를 원하는 다른 사용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가족 구성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EFS 인증서를 미리 해당 파일에 추가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가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액세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2번 폴더 또는 파일을 처음 암호화할 때 암호화 인증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금방 말씀드렸고요.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또는 드라이브로 파일을 복사하더라도 설정된 암호는 유지된다. 아니죠. 파일 시스템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냥 파일 시스템은 NTFS라는 것도 있고 PET32 PET 이런 파일 시스템이 있죠. 그 중에서 보통 우리는 NTFS를 이용을 합니다. 왜? 보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파일을 다른 이제 파일 시스템 바뀌어버리면은 호환이 안 돼요. 4번 파일 또는 폴더의 암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화 키는 항상 암호화 인증서와 관련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 키라는 것은 암호화 시키는, 그리고 복호화 키 이런 개념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암호화 인증서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 그 송금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인증서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제어판 마우스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실습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마우스 속성에 보시면요, 여러 개 탭들이 있죠. 자, 1번에 보시면 입력할 포인터 숨기기. 자, 포인터 숨기기는 여기 있습니다. 자, 포인터 옵션에 보시면은 입력할 때 포인터 숨기기. 자, 그리고 2번 Alt키를 눌러 포인터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Alt키가 아니고요, 컨트롤키입니다. 컨트롤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포인터 자국의 길이를 조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포인터의 그림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포인터 탭에 보면 또 있습니다. 다음 중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이콘 중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아이콘에. 자,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파일의 위치값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한다고 해서 뭐 그냥 파일이 지워지고 그런 것은 없죠.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실습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래 기억이 남을 겁니다. 자, 1번 바탕화면의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한다.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팝업 그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요,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빈 곳으로 드래그한 후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메뉴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파일이 여기 있어요. 자, 이 파일을 마우스로 왼쪽 버튼이 아니고 오른쪽 버튼입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빈 곳으로 드래그를 해서 버튼을 딱 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자, 3번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파일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바탕화면에 놓는다. 탐색기가 있으면 탐색기 안에 파일이 있어요. 자, 이 파일을 클릭을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탕화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요, 복사가 됩니다. 복사. 파일이 복사가 되는 거고요. Alt 키를 눌러줘야만 바로가기 이제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파일을 컨트롤 C 키로 복사한 후에 바탕화면의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바로가기 붙여넣기 메뉴를 선택한다. 자,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복사죠. 컨트롤 C를 하고요. 그 다음 컨트롤 V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줘요.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또 창이 나옵니다.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가기 붙여넣기 기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 설명드릴게요. 다음 중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행 취소는요,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
자, 컨트롤 Z 누르시면 되고, 다시 실행은 컨트롤 Y입니다. 일단 단축키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단축키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 위쪽에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실행 취소, 이게 다시 실행이죠.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입력을 하다가 이것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럼 이것을 한번 클릭하시면은 취소가 되죠. 자, 이것을 컨트롤 Z키 눌러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아래쪽 화살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또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이제 다시 실행이죠. 컨트롤 Y 하고 동일합니다. 또 클릭을 하면은 최근 작업한 그 위치까지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작업을 취소하려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실행 취소를 선택하거나 컨트롤 Z키를 누른다. 자, 2번. 작업을 취소한 경우 컨트롤 D키를 눌러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자, 되돌리는 것은 컨트롤 Y입니다. 시트 이름 변경, 시트 위치 이동, 시트 복사와 같은 작업은 취소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시트 이름을 한번 변경하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직접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자, 이 키를 이용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실행 취소 옆에 화살표, 자, 이 화살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클릭을 하여 여러 작업을 한 번에 취소할 수 있다. 자, 2번이 정답이죠. 다음 중 아래에 A 첫 번째에서 이 다섯 번째 영역에서 B열과 D열에만 배경색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부 서식의 규칙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요. 조건부 서식에 이제 그 수식을 입력을 해줬겠죠. 자,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색깔이 적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뭐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럼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잖아요. 컬럼 함수는 뭡니까? 셀의 열 번호를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번호, 이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짝수열에만 이제 그 배경색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컬럼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해당 셀의 셀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 지정해서 반환된 값이 1일 수도 있을 거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짝수냐 홀수냐 판별하는 방법은 모두 함수 이용하게 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함수는 p제수하고 제수가 들어가죠. p제수는 나눔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제수는 나누는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일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4 나누기 2를 해서 그때 나머지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제수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이건 짝수예요. 만약 이게 5라면은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이면은 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홀수 짝수를 보통 구분할 때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라는 것을 판별해 주면 되겠죠. 자, 컬럼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죠. 이거는 뭐 열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자, 그럼 3번하고 4번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A 앞에 달러 기호가 붙느냐, 1 앞에 달러 기호가 붙느냐, 그게 차이점이죠. 자, A는 뭡니까? 열이죠. 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앞에 달러 기호를 붙인다는 얘기는 이제 열은 고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열은 고정하고 행 전체 단위로 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할 때 달러 기호 앞에다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행 전체로 해서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이건데, 이 문제는 반대죠. 행 전체로 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죠. 열을 이제 조건부 서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다가 앞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1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을 고정시켜줘야 돼요. 행을 고정시켜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외에 또 다른 이제 방법이 있는데, 달러는 빼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는. 자, 왜냐면은 달러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 고정되는 게 없죠. 고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A 첫 번째 셀, 그 다음 B 첫 번째 셀, C 첫 번째 셀, 자, 이런 식으로 셀 하나하나 다 비교 판단합니다. 자, 각각의 셀마다 반환되는 값이 있겠죠.
그때에 그 열의 번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열의 번호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열의 번호 값이 이제 짝수라면은 이렇게 서식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배경색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지정 안 되겠죠? 설정될 거고요.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번도 정답이지만은 달러 기호가 빠져도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셀 영역을 선택한 후 상태 표시줄에 바로가기 메뉴인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동 계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보세요. 데이터가 1, 2, 3이 있습니다. 자 1, 2, 3을 범위 선택을 하면요, 우리가 별도로 작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래쪽에 보시면은 평균, 개수, 합계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상태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평균, 개수, 합계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진 거고요. 숫자의 셀 수라든지 최소값, 최대값도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보도록 하죠. 1번, 선택한 영역 중 숫자 데이터에 입력된 셀의 수. 선택한 영역 중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없죠, 이거는. 자,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셀의 수, 그리고 합계, 평균, 최소값, 최대값 맞죠?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본 세로축 제목은, 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 세로축 제목은 제목 회전으로 점수가 입력되었다. 자, 점수라는 그 축 제목이 지금 회전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선택을 하고, 자, 레이아웃에 가면은, 자,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축 제목이죠. 여기서 제목 회전을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2번, 세로 축의, 주 단위는 20이고, 자, 120, 100, 80, 60 맞죠? 보조 눈금선은 표시되지 않았다. 맞고요. 기말고사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세선과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였다. 여기 보시면은 기말고사가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빨간색이 이렇게 추세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범례와 범례 표지가 표시되지 않았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범례 표지는요, 있습니다. 범례 표지는 뭐냐면은, 이 앞부분을 범례 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범례는 없습니다. 범례 없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데이터 표죠. 데이터 표. 데이터 표가 되지, 이것은 범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범례 표지는 있지만은 범례는 없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차트 편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차트를 삭제하여도 원본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워크시트에 있는 차트 데이터 영역 범위 영역 내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경우 차트에도 수정사항이 반영된다. 자, 보세요. 이 차트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되는 것이고, 이 근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는 사실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수정된 내용이 차트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2번,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혼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자, 혼합 차트로 가능하죠. 자, 2차원 차트와 3차원 차트를 혼합할 수 있다. 혼합하여 작성할 수는 없다. 이거 맞는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2차원 차트로 이제 혼합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3차원 차트가 더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워크시트에서 차트 데이터 범위 영역의 중간에 항목을 삽입하는 경우 차트에도 항목이 삽입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2월을 복사해서 2월을 한 번 더 넣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2월이 한 번 더 표시가 됩니다. 자, 2월을 컨트롤 C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복사한 셀 삽입, 자, 오른쪽으로 밀어내기, 자,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월이 또 만들어졌죠. 4번, 워크시트에서 차트 데이터 범위 영역의 중간에 데이터 계열을 삽입하는 경우 차트에서도 데이터 계열이 삽입된다. 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조금 전 항목, 이런 항목들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 수입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데이터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지출을 컨트롤 C 선택하여 붙여넣기. 다시 오른쪽 버튼 클릭, 복사한 셀 삽입. 자, 삽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수입, 지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계열은 바로 차트에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렬 조건을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 다양한 조건으로 정렬할 수 있다. 자, 64개 기억하시고요. 2번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자, 행을 정렬할 때 숨겨진 열에 있는 데이터도 정렬이 됩니다. 정렬이 돼요. 정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정렬을 할 때는 숨겨진 행과 열이 있으면은 일단 표시를 하고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행을 정렬할 때 숨겨진 행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설명 잘 들으십시오. 자, 행을 정렬할 때, 자, 행을 정렬한다는 얘기는, 자, 이 행이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 단위로 정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정렬 방식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열에 있는 데이터도 정렬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숨겨진 열이. 자, 그럼 비열을 한번 제가 숨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숨기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렬을 해서, 어떻게 정렬을 할 거냐면은 400, 300, 200, 100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정렬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숨김 처리가 됐는 것은 100, 300, 200, 400이었죠. 정렬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되잖아요. 자, 정렬에 가서 자, 옵션에 가시면은 위쪽에서 아래쪽 이게 행으로 정렬된다는 뜻이에요. 자, 기본적인 설정 사항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A 열을 기준해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림차순 정렬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400, 300, 200, 100이 되었죠. 자, 한번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기기 취소 한번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전 숨김 처리했던 것이 300의 위치가 조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숨김 처리를 한 거나 안 한 거나 동일하게 데이터가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열에 있는 데이터를 숨겨진 열이 아니고요. 숨겨진 행. 자, 50을 제가 한번 숨김 처리해 보겠습니다. 숨기게 하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렬을 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내림차순 한번 해 볼게요. 자, 내림차순 하게 되면은 조금 전 숨김한 그 데이터가 더 컸잖아요. 그죠? 먼저 나와야 될 겁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50, 40, 20, 10. 자, 숨김 취소하면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면은 자, 행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동되려는 이 행이 숨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행을 정렬할 때 숨겨진 행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보기가 100% 맞지는 않지만 일부분은 맞습니다. 나머지 보기를 한번 봐야겠죠. 3번 정렬 기준을 글꼴색 셀 색으로 선택한 경우 기본 정렬 순서는 오름차 순의 경우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 순으로 정렬된다. 자, 셀의 색깔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렬하는 방식이 보통 우린 값인데 값이 아니라 셀의 색이라든지 다른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셀의 색을 했을 때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준이 아니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셀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빨간색 지정을 해서 위에 표시를 하겠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고 4번 첫째 기준뿐만 아니라 모든 정렬 기준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정렬 기준이죠. 자,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MySQL 서버, 그리고 MS SQL 서버, MySQL, 오라클.
자, 이런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다음 중 디자인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래 명세서나 세운 계산서를 가장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보고서 관련 명령은, 자, 이거 보고서에 가시면은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고서 디자인, 뭐 쿼리 마법사, 쿼리 디자인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 거기서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하면요, 업무 양식 마법사가 실행이 되면서 이와 같은 서식 파일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자료 분석에 매우 유용한 결과를 보여주는 크로스텍 쿼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크로스텍 쿼리는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시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실기에서도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쿼리 마법사에 가게 되면은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이나 쿼리를 통해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하나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텍 쿼리라는 것은 행과 열로 분석을 하는 그런 쿼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행머리글은요, 행머리글은 최대 3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추가가 안 됩니다. 3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다음 버튼 누르고, 그 다음 열머리글이죠. 자, 열머리글은 뭐 소매점명, 연락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소매점명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값을, 자, 이 영역에다 값을 이제 요약해서 표시가 되겠죠. 자, 값을 요약을 할 때 필드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된 필드도 있을 거고요, 문자로 된 필드도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침 버튼 누르게 되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크로스텍 쿼리는 값을 요약한 다음 3가지의 집합 기준으로 그룹한다. 아니죠. 조금 전 어떻게 했습니까? 행머리글, 열머리글 기준으로 했습니다. 2번 열과 행이 교차하는 곳에는 숫자 값을 사용하는 필드만 선택 가능하다. 뭐뭐만 이라고 했을 때는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숫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도 가능하고요, 다른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 3번 크로스텍 쿼리 작성 시 행머리글은 최대 3개까지 필드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3개까지 가능합니다. 4번 크로스텍 쿼리는 폼 또는 보고서 개체를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한다. 자, 데이터 원본은 테이블이나 쿼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에 입력된 날짜 필드의 값을 2015년 10월 13일,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지정해야 할 형식 속성 값으로 옳은 것은, 자, 아래쪽 그림 보시면 명확하죠. 자, 이와 같은 형식은요, 간단한 날짜예요. 간단한 날짜. 그래서 간단한 날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5년 3회 핵심 기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